이제 두 번째, 내 몸에 독되는 영양제의 배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떤 건가요? 심장질환이 있는 당신, 합병증 부르는 칼슘. 심장질환이 있을 때 칼슘 복용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칼슘 보충제가 이제 골격의 형성을 도움되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우리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에서 이제 폐경기를 가진 여성들을 이제 대상으로 칼슘을 복용한 군하고 복용하지 않는 군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확실히 칼슘제를 복용했던 군들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들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는 그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하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칼슘제를 마그네슘과 같이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은 전문가 상의를 거쳐서 그렇죠. 칼슘 복용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 몸에 독되는 영양제의 배신 세 번째도 한번 알아볼까요? 갑상샘 저하증 있는 당신, 쇼크를 부르는 다시마환? 네. 저 궁금한 게 이게 갑상선 저하증이면은 갑상샘이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덜 나오는 뭐 그런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갑상샘은 우리 몸에서 작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고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해요. 쉽게 피곤하고 힘이 없고 비만해지고 뭐 다양한 증상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왜 갑상샘 저하증에 다시마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다시마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갑상샘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잖아요. 갑상샘 호르몬에 저하가 됐다 그러니까 그 원료가 되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역보다 사실 다시마가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이미 갑상샘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오드를 음식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몸에서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오니까 갑상샘 호르몬을 더 적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갑상샘 저하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김도?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섭취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해조류 섭취도 적절하게 평상시에 적게 유지하시는 게 좋지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알겠습니다. 영양제 자체는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다른 성분하고 이제 잘못 만났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먹으니까 좋더라 했던 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나한테 있다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생방 중에 아마 여러분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반에 선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환별 맞춤 영양제 처방전 두 번째. 한국인 만성질환 2위. 고혈압. 뇌졸중. 뇌졸중이 많은 것 같아요. 뭘까요, 원장님? 네, 한국인의 만성질환 2위는 바로 지긋지긋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하는 쿠션과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거나 찢어지는 현상인데요. 평소 관절에 완충 효과가 있는 연골의 구성 성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면은 이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이 영양제 관련해서 엄청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선별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중에 워낙 영양제가 이제 많아서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방송에 나오면 나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식들이 또 사다 줘. 효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방송을 보셔야지만 올바르게 영양을 쏙쏙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만약에 부모님께 선물로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데 선물로 내가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과연 어떤 걸 선물을 하시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네. 관절이 좀 안 좋은 부모님께 옆에서 바로 보니까 저라면 요걸 선물하겠습니다. 보시고 알았어요, 김승환 씨? 아니 난
난 MSG인 줄, 아니, 무슨 MSG를. 뭐지? 정재훈 박사님 다 적으셨죠? 예, 어떤 건가요? 먼저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콘드로이틴과 MSM. G가 아니라 식이유황. MSM. MSG는 들어봤어도 네. MSM. 식이유황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 관절염에 좋은 영양제로 추천하신 이유 네. 사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MSM은 식이유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유황이라면은 뭐 그 화산에서 뿜어나온 유황가스나 유황온천의 유황을 생각하지만은 네. 이런 무기유황은 인체가 해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알게 된 이 그 MSM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뼈와 콜라겐 같은 연결 결합 조직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식이유황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인체 내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지고 연골 기능이 강화되고 관절의 염증과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영양제로서 MSM을 추천합니다. 관절염에 MSM을 이제 적극 추천해 주셨는데 M이야, MSM이란다. 그렇다면 그 식이유황 이제 섭취 시에 또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MSM은 뭐 그 많이 섭취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2g 정도 섭취하는 걸 추천하고요. 네. 대부분은 가급적이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 식이유황은 음식 속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 유황오리? 아, 그뿐만 아니라 그 마늘, 네. 양파, 네. 부추, 삼치와 같은 팥 속 식물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많이 네. 먹는 거네. 많이 드시는 계란, 거예요? 우유와 같은 단백질에도 많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마늘, 음식으로도 부추. 섭취할 수가 있구나.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재훈 약사님. 네, 정재훈 약사님은 콘드로이틴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네. 이건 뭔가요? 어려운데요? 이름 어렵죠. 제 원픽은 바로 콘드로이틴인데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뼈하고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연골이죠. 네. 네, 콘드로이틴은 이 연골 구성 성분의 일종입니다. 연골에는요, 그냥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을 분해해서 보수, 수리해주는 그런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연골 분해 효소가 과잉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관절염에 아주 해로운데요. 이 콘드로이틴의 경우에는 연골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연골이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은 1200mg 정도고요. 함량을 꼭 확인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고 또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증 검증을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꼭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텐데 네. 제가 또 누굽니까? 영양제를 공부를 좀 한 사람이잖아요. 이 두 영양제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다가 먹어도 괜찮은 건지 혹시 뭐 이렇게 따로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서 관절염의 경우에는요, 네. 특별히 뭐 이제 영양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염창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MSM, 식이유황이라든지 또 제가 지금 원픽을 했던 콘드로이틴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약이라든지 뭐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특별히 충돌되거나 상충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관절 하면은 네. 우리가 그 나오는 게 여자들 얘기 골다공증. 골다공증. 이거 다 뼈 얘기잖아요. 예. 근데 알려주시는 영양제 중에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죠? 배현정 씨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이지연 씨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살짝 부족해 보일 수 그래요? 있거든요.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는 거네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없어, 나는. 여기 둘 다 없네요. 둘 다. 뭘까요? 비타민 중에 하나일까요?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이겠죠. 비타민 B 복합체? 아닌가? 골다공증에 좋은 거. 힌트는 이거야. 칼슘 아니야? 정답은 비타민 D입니다. D. 갱년기 주부한테 특히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D인데요. 갱년기 들어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를 지켜줬는데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골밀도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비타민 D는요, 칼슘하고 단짝 친구예요. 칼슘이 흡수되는 걸 비타민 D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더 많이 흡수돼서 이제 이게 뼈까지 전달이 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약을 이미 이제 복용하고 계신 분도 비타민 D를 또 복용해도 이게 상관없는 건가요? 네. 다만 이제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햇빛을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드시는 거는 좋은데 다만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시면요. 골다공증 약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뭐 칼슘, 마그네슘 할 거 없이 모든 다른 약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네. 함께 드시면 흡수가 무조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서는 이 약만큼은 좀 따로 떼서 드시고 비타민 D가 됐건 또는 다른 미네랄이 됐건 간에 이건 2시간 정도 지나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 이제 맞춤 영양제 두 분이 추천하신 영양제를 다시 한번 어떤 건지 볼까요? 관절염 맞춤 영양제 염창환 전문의 추천 MSM 식이유황이고요. 정재훈 약사 추천 콘드로이틴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뭐 질환별 아니면 좀 상황별 이렇게 좋고 나쁜 영양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기왕이면 또 몸에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염창환 선생님께서 좀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디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림프 마사지라고요. 제가 중앙에 가서 네네. 네, 앞으로 오셔서. 모시겠습니다. 림프 마사지. 영양제 흡수를 도와주는 그럼요. 마사지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림프 하면은 요새는 뭐 워낙 유명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동맥, 정맥, 림프가 있습니다. 네. 동맥은 피를 공급해주고 정맥은 피를 가는데 또 하나 이제 림프액을 통해서 우리 독소를 빼줘요. 그때 이제 비타민 D도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좋게 해주는데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제 림프절은 보통 500개에서 1,5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배 중앙에 있습니다. 그건 복식 호흡을 통해서 하고요. 그 외에 겨드랑이, 여기 쇄골, 목 부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부위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손을 딱 넣은 상황에서 가볍게 한번 돌려보세요. 어우, 시원해. 하나, 둘, 아프고 시원해. 셋, 넷, 다요. 이 손가락으로 돌린다고. 네, 손가락으로 가볍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면 안 되겠다. 가볍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요 쇄골입니다. 보통 쇄골이 움푹 들어가는 부위 있잖아요. 삼각형. 고기를 또 X자형수로 이렇게 해서 가볍게 꼭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가볍게 건드려주면은 림프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 네, 세게 누르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림프관은 혈관이 단일 혈관이기 때문에 단일세포이기 때문에 세게 눌러버리면 오히려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식으로 해주고요. 한국 사람들 뭐 좀 하라 그러면 세게 하거든요. 그렇죠. 죽어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이제 경동맥이 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 부위를 똑같이 역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 막 얼굴 많이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에 있는 부기, 림프액들이 고인 거를 그냥 쑥 내려줄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쫙 해보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마사지법이 뭐 또 어디에 어떤 부위에 그 림프절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림프 마사지만 제대로 하루에 수시로 가끔씩 해주게 되면은 우리 몸의 림프액들이 확 오르고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부기를 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동작이라서 네. 따라하기도 쉽고 아무 때고 그냥 하기는 좋은데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세게 누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림프액이 약해요. 림프관 자체가.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하는 식으로 해야지 압박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또 이렇게 X자를 하니까 딱 고기가 만져져. 딱 맞아요, 자리가. 그렇죠? 누르기도 편하고. 네. 네. 염창환 선생님의 마사지법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지금 폭주하고 쏟아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일단 지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비활동성이고 간 수치도 정상인데 간에 무리가 갈까봐 영양제 복용을 못하고 있는데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 저는 40대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실까요? 네, 정재훈 약사님. 네. 네, 일단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요.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걸 복용한다고 하셔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비타민 A, D, E, K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이 될 수 있고 고용량일 때는 간에 또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주의하시면 뭐 복용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지용성이 고용량이 아닌 걸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네. 영양제를 섭취함에 있어 영양제를 한 번에 섭취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시간차로 섭취를 해야 되나요? 또 오전, 오후 나눠서 섭취해야 하나? 이게 저도 궁금한데. 맞아요. 아까 이제 김수만 씨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30날 정도 이상 드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다르거든요. 조금 겹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이제 수용성하고 지용성으로 나눠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과 함께 먹는 거고 지용성은 밥과 함께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 간격은 이게 결국은 상호작용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철분제예요. 그러니까 철분제들은 다른 영양소를 결국은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분제는 따로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핍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먹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뭐 한 건에 먹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먹는 게 사실은 더 좋고 약과는 반드시 떨어뜨려서 먹어야 돼요. 약은 흡수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가 아닌 약과 복용을 할 때는 반드시 따로 떨어뜨려서 먹어야 된다. 네,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목 복사뼈가 자주 골절되는데 혹시 칼슘제 복용이 도움이 될까요? 또 딸아이가 22살 저혈압인데 혈압을 올리는 영양제는 없나요? 예, 약사님. 네. 그래서 칼슘제 복용을 한다고 해서 골절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발목이 뭐 이렇게 접질리거나 하는 거를 막으시려면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혈압에 혈압을 올리는 영양제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저혈압이 너무 심해서 혈압을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문의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균은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침에 먹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식전에 먹어서 장내 환경을 유익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침에 복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아니, 전 시청자 마인드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옛날부터 홍삼이 몸에 좋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챙겨 먹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홍삼이라도 막 먹는 게 아닌가 싶네요. 홍삼도 선생님 가려 먹어야 되나요? 더군다나 배현정 선생님은 아까 당뇨병이 좀 있으시다고 했는데 홍삼이 괜찮은가요? 홍삼의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홍삼도 혈당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당뇨 있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지만 당뇨 때문에 사실 또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지나치게 혈당이 떨어져서 떨어지겠네요.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다. 당뇨 치료 중에 당뇨 치료제 복용 중에 홍삼은 그럼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인가요? 복용을 피하시거나 복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혈당을 계속 집에서 좀 모니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